목요일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저는 윤태현 앵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강상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에 이어서 이번에는 탈원전 뒤집기, 원전 산업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발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뿐 아니라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급하고 또 필요한 일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일 텐데, 자, 이게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어제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의 워딩을 보면은 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네. 그렇지만 가능한 신속하게 이 네. 일을 처리를 해달라 이런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원전 건설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 건설할 장소를 찾고 주민 수용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설이 지금 9% 진행이 되다가 이것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설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그리고 울진 여기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에서도 이 건설의 필요성을 그동안 누누이 많이 누차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빠른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 선발주라든지 네. 아니면 R&D 자금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거의 숨 넘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긴급 수혈을 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저는 이 일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발주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예. 네. 당장 민주당은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냐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탈원전은 옳았고 또 옳다라는 입장인 거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 에너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나온 건데 그러한 부분을 먼저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의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이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하면 좋은 것 같은데 저렇게 이제 워딩이 나오다 보면 모든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저는 바보 같은 짓 이런 용어는 대통령의 언어라고 보지 않습니다. 좀 절제되고 언어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에게 맞는 언어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안정된 대통령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지 저런 언어를 통해서 모든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워딩으로 간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대변인 정도나 아니면 그 국민의힘에 있는 관계자들이 얘기할 정도의 언어인 것이지 저렇게 나가서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지금 탈원전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예. 탈원전 얘기를 조금만 더 여쭤보려면은 근데 에너지 전환 좋은데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이게 좋은 에너지인데 대신에 비싼 에너지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에 좀 연장선상에서 자 좋은 에너지 쓰는 대신에 전기요금 좀 더 내주셔야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빠졌던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 참고로 한전이 지금 적자가 30조 한전이 원입니다. 이제 적자 이거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원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까? 제가 그렇지는 않고 언론에서 이제 만드는 용어 같은 썼습니다. 느낌.
그랬어요? 네. 탈원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원전 정책의 전환 정책에 의해서 지금 있는 원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을 가야 된다. 이런 방향성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의 이제 그 전기요금 자체가 상당히 높은 문제가 있고 그것은 고유가 시대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아마 원전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해서 에너지 정책으로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윤석열 정부가 정책 제안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모든 전임 정부의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하실 말씀이 있는 것 예. 같으니까. 그 점에서 저도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 있는 절차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 지점에서 제가 전반기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과정 자체에 산업의 발전 속도와 그리고 탈탄소로 가는 과정의 속도가 싱크로나이즈 돼야 된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모든 풍력이라든지 이런 발전소를 수입해 가지고 와서 건설해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사실은 저해를 시킨다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과학과 기술과 산업을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탈원전을 통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모두가 다 좋은 거고 원전이라고 하면 전부가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그러니까 2월 말에는 원전이 주력 기저 전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석이 이렇게 되면 결국 탈원전 폐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만 나왔었어요. 네, 뭐 공식적으로 탈원전 이렇게 선언한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도 뭔가 속도 조절 내지는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소 정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예측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전 회사 자문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해외에 또 수요가 많은지 이 국가 경쟁력이 있는 기술인지에 대해서 좀 가까이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던 와중에도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상 이제 스톱이 된 부분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하고 뭐 이 또 수익을 올리고 이랬던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뭐 탄소 중립 국가를 이제 지향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뭐 EU나 등지에서 원전이 또 이제 그 탄소 중립에 또 부합하는 에너지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해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통치 행위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전 정권이 완전히 잘못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 점검하고 향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감 있게 끌고 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답이 쉽게는 안 나오는 네. 모양이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합니다. 나토 요새는 잘 안 풀었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이미 만났고 주목되는 거는 이제 과연 한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열리느냐. 아마 여러 명이서 같이 만나는 다자회담은 분명히 열릴 것 같은데 둘이서 단독회담도 열리냐. 단독회담이 열린다면 그 형식은 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열릴 수 있을까요? 일단 단독회담 뭐 좀 약간 사실은 좀 국내 정치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딱 회담합시다 그러고 딱 앉기보다는 좀 잠깐 나가서 얘기할까요? 차 한잔 할까요? 이 정도 형식으로 많이들 하기도 하던데. 예, 저희도 이번에 일본 우리 윤 대통령과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과 우리는 풀어야 될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져가지고요. 한일 정상회담을 못 연 지가 꽤 됐죠. 꽤 됐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사실은 정진석 의장님이 특사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저 하네다 공항하고 우리 김포 공항 사이에 비행기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민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 그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3자 간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외교 활동을 펴겠다는 게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복원은 한미 동맹의 복원하고도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서 중요하긴 할 텐데, 자 문제는 자 지금 브뤼셀이죠. 벨기에 브뤼셀에 나토 대표부를 신설한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토와의 관계 강화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이 좀 껄끄러워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중국하고 관계를 더 망치고 싶으면 굉장히 어정쩡하게 하면 더 망치게 된다는 아하.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 대중 외교가 굉장히 어정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뭐 정상회담을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만 해협 문제가 이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라는 그 신호인 건 맞아요. 근데 애써서 우리가 중국을 굳이 자극하지 않겠다, 뭐 IPF 참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망인데, 또 너무 애써서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래 표방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정쩡하다라고 하는 아하. 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이쪽에 대해서 친중 정권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사실 별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정세에서는 이제 우리가 야구를 할 때도 1루, 2루 사이에 어정쩡하게 있다가 중간에서 태그아웃 당할 수 있듯이, 여차하면 가서 슬라이딩 그렇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그래서 되는데. 일단은 1루를 밟고 나서 2루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동맹에서 이완되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은 확실하게 해두고 나서 2루인 중국을 쳐다보는 것이 맞겠다. 현재는 너무 애매모호하다. 자, 아직도 저는 윤석열 정부 또한 박근혜 문재인 정부처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범위 안에 아직 갇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략적 명확성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이제 탈냉전 이후에는 단극 체제였단 말이에요. 미국 중심이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G2 시대가 열렸는데,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신형 대국 관계라든가 중국몽이라든가 실적으로 1대1도 정책을 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양극 체제 형태까지도 중국이 상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실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대포위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외교적 무대, 한미 동맹의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 이렇게 해서 남방의 삼각 체제를 구성하면서 중국의 포위 전략에 들어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앞으로 과거의 냉전 시대가 아닌 또 다른 냉전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경각심을 늘 주고 있는데, 오히려 전 윤석열 정부가 이런 외교 무대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미국과 일본과 함께하면서 중국 포위 전략을 갔을 경우에 한국에 부담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라든가 앞으로 한반도의 어떤 위기 상황이 있어서 한국이 취해야 될 입장이 상당히 모호해진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명확성으로 가서는 오히려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김수미 평론가가 얘기한 어정쩡함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1루 주냐냐 2루 주냐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지적은 전 굉장히 신선한 비유인데 좀 와닿네요. 자, 이번에 외교 무대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자외교에서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국내에서 또 워낙 또 김건희 여사가 뭐만 했다면 이제 또 화제가 되다 보니까 또 좀 시각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호 고문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진단하기도 하는데, 이 국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이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여사께서.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공식 행사에 대동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경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인은 신뢰하고 본인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이 경호처에선 다른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진 않든 국가 기밀을 어느 정도 숙지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계세요. 그런데 이런 사적인 라인을 가동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매듭이 전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무대에 데뷔전을 치른다, 배우자 세션에 공식적으로 행사를 가진다, 국민들 당연히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당 내에서도 이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어떤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부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순히 공약이라는 이유에서 왜 이 부분을 매듭을 잘 못 짓고 계시는 건지 좀 빨리 좀 매듭 지어지길 바라봅니다. 네, 한번 첨언해 보시죠. 되나요? 예, 김건희 여사의 그 공식적인 보좌를 받는 문제는 저희 당에도 다 동의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제2부속실을 두면서 보좌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보좌할 수 있는 부분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에 대해서 공약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포인트로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청와대에 아니죠,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의 부속실, 특히 비서실을 축소하시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진행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을 비서실 안에 만드는 것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나토에 배우자 섹션에 참여하시는 문제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좌를 받으실 수 있는 비서들을 대동하고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식 라인 통하면은 뭐 별다른 뒷말 나올 일이 없겠죠. 예.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젯밤에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어제 결론 날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결론을 2주 후에 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준석 대표까지 참석시켜서 소명 듣고 결론을 내겠다는데, 일단 윤리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뭐 저는 의아합니다.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는 궁금하고.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2주에 뭐가 달라집니까? 2주 후에 달라질 건 없죠. 사실은 이번에 결론 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당내에 우리 당헌 당규를 아시는 분들은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본인의 소명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윤리위에 출석해서. 그런데 윤리위에서 우리 이준석 대표를 출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 절차가 없었고, 소명 절차가 없었다는 말은 윤리에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철건 그 정무실장이 참고인으로 가서 진술하는 과정이 어제 진행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차하면 소명하려고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불렀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불렀는데 안 왔다는 거고. 아닙니다. 어제 당 대표실에서 계속 대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리위에서는 불렀는데 대표가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당사자들이 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저희끼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자, 김철근 정무실장은 하여튼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위가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징계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쨌거나 이게 모양 좋게 끝나기는 힘들어진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 김철근 실장을 뭐 징계 개시하겠다는데 그게 겨냥한 건 김철근 실장이 아니죠. 이준석 대표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명징한 증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육성, 사람을 내려보내겠다. 그리고 김철근 실장이 쓴 각서, 이걸 투자 각서라고 하고, 이 각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는 이준석 대표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상당히 법률적으로 볼 때 이상한 각서입니다. 투자를 받겠다는 측의 날인은 전혀 돼 있지 않고, 투자를 그것도
7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하겠다는 측에 날인만 돼 있고 그리고 월 일부 이자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자를 받는 쪽에서 그럼 주는 쪽에서 당연히 그 확약서를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인을 하든 도장을 찍든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단순하게 객관적인 투자 성격이냐 아니면 뭔가 이 성상납과 제기된 이 당사자의 입막음 쪽으로 이 각서가 제기된 것인가 이 부분을 그냥 윤리에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또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킨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을 때 이 징계를 완전히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근데 양형께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예. 자, 이게 대선도 이겼죠. 지방선거도 이겼죠.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끈 대표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 근데 왜 겉에서 보기에는 왜 저 당은 자기 대표를 끌어내리질 못해서 안달이지? 이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아, 그거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시각은 저도 요즘 와서 언론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위는 사실은 저도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우리 당의 의원님 한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외에는 어떤 분이 윤리위원인지도 모르고 윤리위원회가 언제 열리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사실은 당원 당규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 당의 어떤 권력 구조 재편, 개편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민주당에도 지금 이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 문제는 아마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아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요. 이제 그거는 대선 과정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경선 과정에 윤석열 후보였고 당시에 대표였던 이준석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 당시 관계라는 것이 갈등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리더십 하에서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이끌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그 주변에 있는 윤핵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 작업이 들어갔다고 봐요. 이준석 당대표 제거 작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국은 프로세스를 보면 이런 거거든요. 보통의 보수단체가 고발을 하고 그 소스를 누가 하냐면 유튜브 채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일정한 작업을 통해서 이준석 당대표로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한 10년 전인가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일인데 결국은 경선 과정과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윤핵관이라든가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실적으로 일치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안에서의 어떤 당권 투쟁이라든가 당의 헤게모니 싸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네. 보고 싶은데요. 이준석 당대표에 관한 문자를 저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견해를 보내시는 분들이 어떤 그 뭐 말씀하셨든지 작업을 통해서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요.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다고 하면 민주당 쪽에서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도 어떤 작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뒤에서 계획해서 보냈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는 저는 사실은 우리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간에 어떤 그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 통합해서 가자는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뭉쳐서 대통령 선거를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느 누구도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에 기여한 부분을 폄하하거나 하는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든 아니면 뭐 상황 따라 흘러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든 지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좀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관련해서 한 말이 있으니까 잠깐 듣고 넘어갈게요. 당 대표를 갖다가 징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슨 너무 그냥 막연하게 뭐 푸민이 어쩌냐 이래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 국민의힘이
우양으로 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옛날의 정당으로 도시 가지 않는 이런 염려가 되는데 이런 마당에 이제 대표까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네. 내가 아마 치명적인 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당의 모습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총선이 기약할 수가 없어요. 제일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그런가요, 제가? 자, 혹시라도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는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면, 네. 그래서 중도 퇴진한다면, 그래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혹시 안철수 의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둘이 앙숙 관계였다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쪽에서 나빠지면 다른 한쪽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는다거나 해서 대표직에서 중도 하차하게 되면 이제 조기에 좀 전당대회를 해서 또 대표를 선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친다면 안철수 의원한테는 시간이 좀 부족하죠. 당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도 하차를 하게 되면 안철수 의원보다는 오히려 당에 좀 오래 계셨던 분이 좀 이렇게 조속하게 신속하게 빈자리를 메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적어도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민주당이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분리해서 아무리 본다고 할지라도 대표의 어떤 악재라는 것은 당의 악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30이나 특히 이제 2대남, 3대남 쪽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득을 보는 거는 이제 민주당 쪽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이득 보는 건 그런 건 너무 예.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을 국민의힘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왜냐하면 예. 이준석 당대표는 그 새로운 아이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준석 당대표를 저렇게 뭐라고 할까요? 디스를 한다고 할까요? 이제 다 상처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6월까지 당대표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상처만 입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과거 회귀정당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 좀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 공부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당 소속 의원의 절반 수준인 46명입니다. 누가 봐도 새를 형성하는 모양새인데 개파 모임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현장에서 들려오는 민심의 목소리를 녹여낼 수 있는 그 실력, 그것이 집권 여당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순수한 공부 모임인 것이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데 46명. 요즘에 한 반에 46명이 채 안 될 텐데 하여튼 46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친윤석열 의원 모임을 만들려다가 막판에 불참했던 장제원 의원이 미래혁신 포럼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에 안철수 의원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친윤석열 모임인 민들레에도 참여를 검토한다고 해요. 자,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 안철수 전 의원의 당대표직에 대한 어떤 한 걸음 한 걸음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 합당이 이루어지고 당내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와 갈등 관계 그리고 대립 구도를 계속 가져가면서 그렇다면 내가 기탁해야 될 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영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윤핵관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 좀 만들고 있는 모임에 뭔가 본인도 관여를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갈등 국면 속에서 이준석 대표,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본인이 흑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작에 흑화가 대부도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당대 그 지방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견인하는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제거하고 이 상황을 설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2030 남성들이 국민의힘에 눈을 돌린 거는 이준석 이 당 대표 덕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도려내기를 하고 이 각자의 움직임을 갖는 거죠. 국민의힘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정치는 이제 소수에서 다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과거의 정치 이력을 보면 다수에서 소수파로 전락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공부 모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세를 형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냥 어디 조직에 그냥 안착해서 안주하는 모습을 가지고는 저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독자적인 어떤 생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다음을 기약하는 정치인은 어렵다고 봅니다. 스스로 생존해야죠. 예. 이제 박성준 의원한테 네. 드릴 질문이 많아지는 아이템입니다. 자, 민주당 내부 힘겨루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의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선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8월 2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당대회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개파간 세력 싸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 이거 이재명 의원 얘기한 거 맞죠? 아니 저는 이제 그 모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가장 어려운 게 패배한 정도는 뭐냐면 책임론이 이제 불거지게 되고요. 책임론을 더 나아가면 뭐를 하냐면 불가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불가론은 더 나가서 배제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결국은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서 대변도 했고 지방선거에 좀 송영길 후보의 비서실장했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다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함께했던 분들 다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런 책임론을 가고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가서 불가론 배제론을 가서는 당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오히려 말씀을 한 사람을 위해라고 하셨거든요. 한 사람을 겨냥하는 거죠. 지금 봤을 때 한 사람을 위해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가 아니라 한 사람을 겨냥해서. 겨냥하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을 겨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책임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서는 근데 지금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야 되죠. 그러면 누가 더 당을 쇄신하고 개혁하고 책임 있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로 가야 되는 것이지 과거로 가서는 당이 저는 비전이 없다고 보는 거고 저는 한 예를 좀 들고 싶어요. 199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하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김대중 불가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호남 불가론이었는데 그것이 민주당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둘러싼 외부의 적들이 이 논리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 깨치고 나온 사람이 김대중이었고 저는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러한 당내 당외의 이러한 뭐 겨냥을 한 책임론 불가론 이런 것들을 깨치고 나가는 것은 자기의 리더십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실력을 보여주고 정치력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또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게 정치의 생물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제가 예.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진성준 의원님께서요 우리 당의 박성준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예, 박성준 의원님께서 우리 당의 당 대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실 때 이준석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신선함, 2030 세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포인트에서 저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을 이끄는 지도부, 특히 당 대표가 좀 새로운 세대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바람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당의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반 국민들,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재명 의원님께서 만약에 본인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능력을 보여주는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고 다음이라도 충분히 당대표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는 거 그게 저는 큰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지금 다른 그 다음 세대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개파란 세대의 문제가 있고 개파의 문제가 있을 텐데 어제 같은 날 친문 대표 주자인 전해철 의원이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안 나갈 테니까 너도 나오지 마라 라면서 이제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저는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의원한테 불출마를 압박한 것은 거꾸로 이재명 대항마 부재론만 상기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제가 이 자리에서 장윤미 변호사한테 제가 이제 방송을 안 할 테니까 장 변호사도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김수민 자기가 뭔데 자기가 저 정도의 급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전해철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전해철 의원하고 이재명 의원이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뭐 굳이 압박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냉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강한 승부수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한테 나오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누가 나서서 대항마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정당의 좀 고질적인 문제가 명목상의 1인자와 실질적인 1인자가 자꾸 분리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를 한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걸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앞으로도 실질적 1인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총선까지는 이재명 의원이 당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1인자고 대중성이 높은 인물이라면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의원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민주당의 솔직한 표현이라는 건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문제는 거기에 대적할 만한 비주류가 지금까지 형성돼 있었느냐,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 나오지 말라 이렇게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쪽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나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해철 의원도 압박을 하려면은 나는 그런 선수감이 못 된다,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로운 주자, 젊은 사람을 밀겠다라고 나온다면 그러면 전해철 의원도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자, 나온다의 거수? 나온다고 네, 전원이죠.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 자, 대표에 나오면 당선된다, 안 된다. 당선된다의 거수? 네. 자, 이게 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뻔한데 왜 민주당이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나요? 사실 대선 패배의 책임, 그리고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정치인에 대한 어떤 책임 이 평가 없이는 이 부분이 좀 매듭이 잘 안 지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패배한 정당으로서 뭔가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앞으로의 이제 재기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짚어주신 대로 민주당에서 반대 진영에서 비주류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느냐, 어떤 책임감 있게 뭔가 인물을 영입하고서 이 어떤 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건 오히려 이게 책임 정치에는 좀 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이 시점에서 정말 대안, 그리고 이 책임 정치를 당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지금 이재명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차기 당대표직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당원과 뭐 대의원, 권리당원의 선택을 또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네네. 뭡니까? 69년생이시죠, 박 의원님? 예, 예. 88 꿈나무. 이른바 86세대로 굳이 꼽으려면 꼽겠지만은 좀 세대적으로 88 꿈나무 정도 되면 좀 약간 90년대 쪽으로 좀 넘어가는 느낌도 좀 있는데, 아니 제가 좀 그쪽 세대는 뭐 좀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를 잘 보자고요. 그러면 70년대 40대 기술원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나왔는데 그분이 누가 만들어서 나왔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승부를 건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40대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갔고 대통령 선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결국은 정치적인 입지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었고 국민의힘을 개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86세대도 그러한 인물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 상황을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거고요. 그런데 97세대가 또 나와야 된다.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이 나와서 민주당에 있었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누가 할 거냐? 그게 뭐냐면 실력인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이러한 생각과 담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국민이 선택을 받아야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지, 누가 뒤에서 너 괜찮으니까 나가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는 자기의 독자 생존력을 가지고 가는 싸움인 것이지 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과정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인물 나오면 좋죠.
누군가 나와서 국민에게 마음을 받고 민주당과 새로운 혁신을 하고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고 윤석열 정부에 할 말 하는 사람 또 나오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어느 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 나와서 당을 좀 추스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거고 그와 반면에 이분은 또 책임이 있다. 안 된다. 또 그런 여론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8월 전당대회에서 과연 새로운 후보가 나와서 또 이재명 의원과 또 싸워서 나올 수 있는 바람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한 2달 남았으니까 또 지켜봐 주시고 없으면 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야 모두 이제 벌써 차기 당권을 두고 벌써 사나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여야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뭐냐면 바로 초선 소장파, 쇄신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20년 이상 했지만은 초선 소장파가 없는 당은 그 다음 선거 내지는 다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패합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초선 모임이 존재하긴 하죠. 그런데 이 모임이야말로 쇄신의 대상으로 또 공격당하고 있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철험회의인데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철험회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철험회 해체될까요? 안 될까요? 해체된다. 아무도 안 들고 해체 안 된다. 네. 참 뻔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참 갑자기 얘기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뭐랄까요? 이 자기 반성의 목소리일까요? 김남국 의원이 뭐 좀 스스로 뭐 한마디 했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이 일단 본인이 뭐 2시간 자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도 준비하고 이랬는데 이른바 이모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네.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또 뭐 사적인 자리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 대단히 좀 잘못한 것 같다. 이 부분 좀 반성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왔고 또 방송에서도 이제 인터뷰 과정 중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이 부분 좀 송구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험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방향을 좀 잘못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인 그리고 특정 어떤 모임을 겨냥해서 그것이 마치 해산되거나 뭐 징계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일단 순리대로 가고 당은 당규대로 가야지 어떤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 마음을 여러 선거에서 받지 못했던 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너무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산 선거, 보궐선거 당원 당규상 내지 않기로 돼 있었지만 고쳐서 냈죠. 이 부분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예외를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엄청 높임으로 인해서 뭔가 국민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외를 만들어가는 걸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이건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 기반해서 징계를 내리면 되는 거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본보기 형식으로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 경험치가 좀 비교적 낮아서 이렇게 좀 즉각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영표님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제 초선 그룹에 그는 강한 개혁 세력들이 있을 때 그 당이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저는 철험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뭐냐면 이제 강한 개혁 세력입니까? 저는 강한 개혁 세력이라고 봐요. 철험회가요. 네.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민당에 대한 어떤 목소리도 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철험회가 상당히 그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검사원박이 개혁 법안이었습니까? 저는 검찰 수사 기소에 대한 부분은 개혁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강행커는 뭐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정치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시 반문하니까 제가 갑자기 당황을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어떤 거냐면 정당 안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에 있는 둥지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것이 하나의 철험의 어떤 방향성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내의 노선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전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큰 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철험회가 쇄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쇄신이 민주당만을 위한 쇄신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쇄신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철험회가 계속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철험회 분들이 무능하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능하다고 판명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된 이분들이 검수완박법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철험에 대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해진 것은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쇄신, 비주류, 세대 교체 이 상징은 철험회나 김남국 의원이 아니라 박지원 전 위원장이 됐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도 이재명 다음 박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자신보다 14살이나 젊은 사람에게 쇄신 비주류의 자리를 뺏겼는지 그 점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핫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검찰 인사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검찰 인사보다 경찰 인사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인사 관련해서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뭐 대통령의 언어가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보 같은 치안감 인사 논란에 대해서 중대한 국기 문란이고 어이없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 말이 안 되는 일, 뭐 등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중대한 국기 문란이고 왜 어이없고 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인지 설명하기를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고 이것은 애시당초의 인사번복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아마 방송 중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다들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그건 얘기는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보면은 우리나라 인사 발표라는 게 얼마나 몇 번 거르고 마지막 최종 대통령이 제가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런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인사번복이 일어나고 다시 뭐 몇 시간 만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저는 단순 실수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아니 단순 실수가 아니면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나?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해석을 했는데 인사를 누가 했는데 이게 인사에 대해서 누가 또 개입해서 이걸 다시 번복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인사 발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인사 발표에 이렇게 번복이 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 안에서 시스템이 지금 잘 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견해를 사실관계를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그 현재 경찰청 법에도 보면은 경찰위원회에서 아마 인사를 추천하면은 저기 우리 그 행안부 장관께서 제청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마 사인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 민정수석 제도라는 걸 줘서 사실 거의 그 행안부 장관은 패싱하다시피 인사가 되는 거를 그냥 민정수석실에서 가지고 가서 다수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검증을 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재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우리 비서실에서는 민정수석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 장관께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제청권을 행사를 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이때까지 그것이 거의 정상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한 워딩을 쓴 이면에 보면 대통령께서 사인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경찰국에서 먼저 인사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잘못된 문제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일단 이게 논란이 된 게 첫 번째가 인사가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인사가 내용이 바뀐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좀 들으셨다시피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여하에 대해서. 근데 누가 봐도 이례적인 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 발표 시간, 저녁 시간이었고 나중에 수정된 시간은 한밤중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인사 발표가 나면 며칠자 그래가지고 며칠 말미를 둡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임식도 하고 취임식도 하고 서로 이렇게 뭐 좀 이런 절차를 할 시간도 없이 다음날 바로 이게 치안감이라는 게 보통 지방경찰청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로 치면 그 내부 조직상으로는 검사장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인데 그 예컨대 서울 경찰청에서 어디 국장 하던 분이 어디 저기 지방의 경찰청장으로 발령이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는 그 지방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런 인사가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거. 요런 인사가 난 거면 사실은 번복이 아니더라도 번복이라는 이런 좀 해프닝이라는 표현은 좀 요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번복이라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이런 인사 발표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길들이기 의도 아냐라는 기자들 표현으로는 해설 박스 하나는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얘기를 한번 풀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인사가 발표 번복되는 과정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제 담당을 하셨던 그 행안부의 치안정책 담당관 그분이 많은 진실을 알고 계실 텐데 그게 다 뭐 단기간에 규명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큰 맥락에서 봐야 될 것이 좀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녁에 인사 발표를 했느냐 이거는 좀 납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낮에 해가지고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주고 이임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녁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번복이 또 밤에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짐 쌀 시간도 안 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더 특이한 건 이제 짐 싸다가 또 행선지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최근에 또 경찰국 설치나 이런 문제들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길들이기다라고 하는 논란까지 번지는 그 상황을 좀 만들어낸 거. 그래서 그 어떤 여유라든지 이런 걸 두지 않은 것 자체는 좀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의 문제는 뭐냐면 그 관행이라고는 하는데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기 전에도 예전에 발표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그 최대한 선의로 해석을 해보면은 행안부나 이제 경찰청 쪽 입장을 최대한 존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재가가 안 나도 확정된 것으로 보고 발표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최종 재가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관행이 지속이 되어 왔는지 이 부분은 경찰도 좀 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아마 그 관행이 있었던 이유가 아까 우리 양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관행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민정수석실하고 얘기해서 인사안을 만들었으니 대통령 사인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뜻인데.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관행이란 말 듣고 좀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나 제가 싶었는데. 정확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의 1차 결재는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1차 결재가 있었다고 제가 지금 네, 제가 1차 결재는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최종 결재가인 것인지 그게 1차 결재 첫날 그거를 보도에- 한번 그걸 정확하게 첫날 봐야 그런 될 보도가 거예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1차 결재는 부터 그런 보도가 없었어요. 그런 보도가 없었어요. 예. 1차 결재가 있고 최종 결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제가 첫날 보니까. 최초 보도에만 예. 잠깐 있다가 그런 부분을 그 저희가- 이후 후속 팩트 체크해서 그거는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단순 실수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1차 결재는 했고 야 한 번 더 검토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종 결재는 안 하고 그냥 발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와대 안에 있는 정말 인사 있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완전히 보고가 안 되고 발표가 됐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그 부분을 좀 한번 너무 의문을 좀-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그걸 한번 따져보기가 지금 기존에 보도돼 있는 내용도 지금 뒤엎으시면서 추측을 하고 계시는 아니 왜 그래 거라. 그걸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언론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은 조금 넘어가셨습니다. 아니 간 게 아니라 그걸 한번 취재를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하게 대통령까지 하나도 보고가 안 됐는데 그냥 발표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를 한번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도 지금 앵커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그건 너무 추측해서 말씀. 추측이 아니라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를 했던 사람들이 보고도 하나도 안 하고 발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결국은 이른바 경찰국 설치 논란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깔끔하게 여기 딱 정리하고 우리 그렇습니다. 검찰 인사로 넘어갑시다. 예. 경찰국 설치가 법령에 근거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검찰국이 있다, 법무부 산하에. 그런데 왜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못 만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정부 조직법에 검찰 사무의 최종 책임자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을 만들 수 있는 근거 법령입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법에 이 경찰과 관련해서는 치안 등등의 사무의 최종 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이 권고를 한 위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 조직법을 보면 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이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소관 사무를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 정부 조직법에서 각 부처별로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치안이라는 사무의 총괄 책임자로 돼 있었지만 91년도에 이 부분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시민들을 탄압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주 총론적인 규정을 갖고 경찰국을 신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게 바로 위헌 소지.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 견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어떤 불형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이 국정 운영 방식은 법과 원칙에는 최소한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꼭 김수민 평론가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우리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정확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그 부분은 좀 물음표로 남겨두고 있지만, 아마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면 대통령은 사실관계 파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대통령이 이 정도의 표현을 하면서 크게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모습이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갑자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단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쪽에서 이번에 경찰국 설치라든지 또 최근에 뭐 지안감 인사 관련해서 뭐 사람들 면담을 이상민 장관이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찰이 좀 이걸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좀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아주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전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늪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칫하면 윤석열 정권이 경찰의 늪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유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뭐 검찰 문제나 경찰 문제의 어떤 방향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왜 자꾸 정권들이 권력에 관련된, 수사에 관련된 그쪽에 너무 함몰되느냐, 민생이나 서민 문제,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톤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도어 스태핑에서도 사실 도어 스태핑에서 어떤 주제를 언급하느냐가 국정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인데, 잘못 가게 되면 이제 경찰 문제에 신경이 다 쏠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무적 판단들은 대통령이 좀 정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어제 검사장 인사가 결국 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제청을 얻어서 내야 되는 검사장 인사였는데, 검찰총장은 임명은커녕 후보자도 발표가 안 돼 있죠. 과거에 내정자 신분으로 좀 협의를 거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아예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가 발표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검사장 그러면은 지방은 검찰청장이죠. 예, 지방검찰청장, 그 다음에 대검의 부장들인데, 대검의 부장들이면은 검찰총장이 매일 아침에 그냥 얼굴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임명을 안 한다. 검찰총장으로서는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1인 3역설입니다. 일단 법무장관은 원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정수석 역할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인사검증 역할을 맡고 있죠. 그 다음에 검찰총장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거 이 점에서 양 의원께 여쭤볼게요. 예. 검찰총장 왜 임명 안 하세요? 경찰총장 지금 임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청문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서 9월이 되면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고소 고발된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월성 원전 관계 문제, 그다음에 울산 시장 선거 개입에 관한 문제 등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 등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의 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거는 원 구성이 빨리 돼야 된다고 하는 문제.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오해도 풀릴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부와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또 법안을 수정해야 될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썩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후보자 발표라도 해놓고 그 후보자하고 좀 이게 뭐 사실 법적인 그건 아니지만 법적인 자격은 없겠지만 후보자하고라도 이렇게 모양새를 한번 만들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은 아니지만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검찰차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대검 차장입니다. 대검 차장님, 예, 대검 차장하고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그게 정확하고 오히려 후보자랑 얘기하는 게 안 되겠지만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자격이 없더라도 후보자랑 얘기하는 게 국민들 보기엔 더 모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예.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법무장관 임명되고 검찰총장 내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요. 한간에 소문에 들어보면 검찰총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지원하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워낙 다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 가봐야 내가 허수아비다. 이런 소문이 검찰 쪽에 지금 들리더라고요.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검사장 33명까지 다 임명한 상태인데 추후에 검찰총장 갔을 경우 검찰총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검찰총장 내정한다고 하실 때 아마 제안을 이미 했겠죠. 지금 아마 제안한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인사권을 행사 못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이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세청장 같은 경우 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청문회와 상관없이 지금 봤을 때 검찰총장이 좀 쉽지 않은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만큼 실세이고 권력을 쥐고 있다라는 반증의 저는 모습인 오늘 지금 이 토론을 하면서요 네. 느낀 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계속 의혹과 의혹은 아니죠, 이게. 이게 왜 내용들을 굉장히 의혹입니까? 많이 얘기하시는 것 이게 같아요. 의혹이 아니고 팩트가 가지고 저는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더 올바른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뉴스를 다루는 건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인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검찰총장 없이.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가 되고요. 그게 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스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분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기왕에 모양 갖췄으면 좋았겠는데 모양 갖추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 사정이라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 여기서 이 얘기는 그만하시죠. 네. 그러면서 그 사정 중에 하나를 언급한 게 원구성이었는데 원구성 관련해서 오늘 일부 보도 봤더니만은 고소고발 취하를 가지고 양당이 좀 얘기가 좀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은 제가 기자라도 그렇게 뽑습니다. 이재명 고소 취하면 원구성 뭐 이런 거던데. 근데 이제 저 반론은 민주당 쪽 얘기는 이재명이 이자도 언급한 적 없다. 그냥 고소고발 취하 얘기는 있었다. 근데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 얘기하면서 이재명 고소고발이 없었다. 이건 좀 얘기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보통 역대 대선이 끝나고 나면요, 그 양당의 이제 대표 아니면 이제 원내대표나 이런 쪽에서 대선 과정에 있었던 고소 고발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가 역대 대선마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소 고발 취하한다고 하면 한 당사자만 얘기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얘기하고 우리 당도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 또 국민의힘의 당사자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소고발 취하했을 때 여야가 만나서 어디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미리 누구를 배제시키고 누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아니요, 일이고. 그거는 워딩에 전혀 틀린 워딩입니다. 제가 그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의 진성준 수석께서 대선 과정과 지선 과정에서 양당의 고소 고발권을 가지고 그거를 서로 취하하고 나면 원구성하는데 법사위 위원장 주는데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원구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특히 이 법사위 위원장과 관련되어지는 문제는 우리 당이 원래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조건, 특히 원구성과 전혀 관련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저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취하를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것도 원구성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우리 당에서 그렇게 요청이 오니까 그러면 고소고발건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고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 그중에 한 70%가 이재명 의원에 관한 거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간 거예요. 오딩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끊으면은 이제 민주당이 억울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은 20초 딱 발언 더 드리고 오늘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20초입니다. 당신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여야에서 그 대선 끝나고 나서 고소고발 취하에 대한 얘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시점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건데 역대 대선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한번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고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당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조건으로 내걸고 이번에 원고선 협상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안 돼서 그 부분을 저희는 사실 공개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내부적으로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를 사과하지 않으면 원구성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신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